온 고서의 갈피마다 그의 숨결이 배어 있다. 천문학에서 기하게 이르는 수많은 책들을 섭렵했다. 윤두서의 손때가 묻은 고시 역대 명공 화보집도 그런 책 중 하나다. 이것은 이제 그 윤두서가 그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하나의 참고서라고 할까요? 스승님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여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윤두서가 처음으로 이 고시화보와 당시화보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공부하는 학습서. 네. 중국의 역대 화가의 작품을 도판으로 소개하고 특징을 서술해 놓은 도록이었다. 윤두서는 홀로 이 화분에 의지해 그림을 익히고 자신의 그림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렇게 그 윤두서가 직접 이렇게 제명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윤두서의 글씨인가요? 어느 부분인가요? 이런 것들을 산작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구영매라고 써져 있고요. 조선의 화가들이 여전히 중국의 화본에 의존한 관념적인 그림을 그리던 17세기 말, 윤두서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나무 하나, 바위 하나까지 조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 지도 역시 윤두서가 그린 것이다. 팔도의 지형 지리를 연구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작은 섬들도 지도에 표시하고 해당 행정구역과 같은 색으로 칠해놓았다. 이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였다. 백두산, 그 다음에 여기 못이라고 적어 있죠? 네, 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이제 그 얼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을 부분을 칠해서, 여기에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것은요, 바로 저기 그 백두산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두대간이 이렇게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거. 이 일본 여도도 윤두서가 만든 것이다. 행정구역의 특징은 물론 거리까지 기록해 놓았다. 이처럼 윤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그 이제 윤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자각의식이 결국은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내 주변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주변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주에 대한 관심적으로 이제 더 넓혀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꿈틀거렸던 사람이 윤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두서는 현실이 버겁다고 도피하지 않았다. 조선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개척해갔다. 그에게 자화상의 정면상은 자신과의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이었다. 윤두서의 자화상을 여타 초상화처럼 측면상으로 변형시켜보면 그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쏘아보는 듯한 매서운 모습은 사라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기 자신의 삶에 당당함이 없으면 자화상을 못 그립니다. 윤두서는 최소한 나의 삶은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가는 것이 사라의 대장부로서의 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 또는 조선성을 지키는 것 아니면 학문적 이상을 구현하는 실천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도함, 당당함, 인간적인 따뜻함이 같이 섞여 있다고 봐야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정면상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화상 앞에 윤두서가 자화상 속의 윤두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윤두서에게 이 자화상은 힘겨운 현실에 부딪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비장한 다짐이었다. 만약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윤두선은 정면으로 자화상을 그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암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쳤을 윤두서의 엄격함이 그 자화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극심한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비록 관직 생활은 멀어졌지만 그는 선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풍랑을 헤쳐나오면서 그가 발견한 지식인의 길. 그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윤두서의 인생에 지난 3월 계명대학교에서 윤두서의 그림 세계에 관한 특강이 열렸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 이 선비 화가들은요, 그림을 업으로 그리잖아요. 절대 원칙적으로는 그림을 팔지 않아요. 윤두서의 그림은 굉장히 귀했다고 하고, 윤두서는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림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윤두서 그림을 조그만 쪽그림이라도 얻으면 보배처럼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뜻밖에도 윤두서 그림의 열렬한 애호가들은 중인층이었다고 한다. 윤두서는 그림을 팔지 않았지만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윤두서의 작품을 사칭한 가짜 그림이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윤두서 그림에 그토록 환호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그림 속에 답이 있다. 두 여인이 나물 캐는 모습을 그린 윤두서의 이 작품은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풍속화다. 윤두서 작품의 주인공은 양반이 아니었다. 보통 이런 그림이라면 나무 그늘 아래서 검은 고를 타거나 낮잠을 자는 양반이 주인공이기 마련인데 윤두서는 그 자리에 서민을 주인공으로 앉혔다. 이것은 그림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7세기까지의 그 인물화라고 할 때는 현실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그런 그 살아있는 인물들보다는 옛날 역사나 고사에서 유래된 그런 고사인물화 계통의 인물화가 주로 그려지고 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제 윤두서는 실제 농촌이라든지 또는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생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살아있는 인물들을 그들의 삶과 행동을 풍속화로서 그리게 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서민을 주인공으로 부상시킨 윤두서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삶에 주목한 현실 인식의 반영이었다. 생동감 넘치는 서민들의 삶을 그린 윤두서의 작품은 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두서의 그림을 수집하는 매니아층이 생겼을 정도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사대부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 위주로 사회가 운영이 되고 하층민들은 거의 역사의 전면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공제가 과감하게 그런 하층민들의 삶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회화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시킴으로 해가지고 근대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걸 이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공제가 이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 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뒤지로 말한다면은 이런 뒤지가 지금 저 안에도 지금 한 3개가 있습니다. 윤두서의 서민에 대한 애정은 그들이 겪는 현실의 고통까지 직시하도록 이끌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한 이 뒤주는 늘 열려 있었다. 그 동네에 그 아주 그 어려웠을 때 그때 곡식을 갖다가 여기에 여놓으면은 그분들이 누구든지 와서 한꺼번에 많이 다 안 갖고 갔답니다. 서로가 같이 놀아먹는